첫눈이 내리던 날 그녀는 버려졌습니다. 76의 전미숙에게 아들이 생일 선물로 준 건 강원도 여행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눈 내리는 호텔방에서 혼자 남겨진 그녀 앞에 놓인 건 평생 일궈온 식당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였습니다. 아들은 떠났고 전화는 꺼져 있었고 차가운 눈만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미숙은 76번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아들 준호에게서 여행 제안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남원 재래시장의 닭볶음탕 식당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여행은 먼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을 혼자 식당을 꾸리며 살아왔고 아들은 결혼 후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기 어려웠고 생일이라고 해봐야 짧은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미숙은 서운했지만 애들도 바쁘니까 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닭을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식당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미숙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고 뭔가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엄마 생일 제대로 챙길게요. 강원도로 여행 다녀오시죠. 일정 다 잡아놨어요. 온천도 있고 경치도 좋은 데예요. 미숙의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서운함이 스르르 풀려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보내온 일정표에는 온천 호텔, 산책로, 맛집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이들도 이제 철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에게 며칠 쉰다고 양해를 구하고 평소 입지 않던 깨끗한 외투를 꺼내 빨래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흰머리를 쓸어넘기며 오랜만에 내가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는구나 하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 설렘은 작았지만 오래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미숙은 계속 일정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온천에 가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산책로를 걸으면서 아들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상상을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미숙은 잠을 설쳤습니다. 긴장이라기보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미숙은 그 눈을 바라보며 오래전 남편과 함께 강원도에 다녀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눈이 내렸었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아들은 어렸고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눈길을 걸으며 웃었고 아들은 눈사람을 만들며 제잘거렸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미숙은 그 기억 속으로 스르르 잠들어갔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준호와 며느리 민경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미숙은 준비한 짐을 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서 앞좌석의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미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남원을 벗어나면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미숙은 가슴속에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차 속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잔잔하게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도로는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창밖 풍경을 보며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그 풍경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들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리는 것 같았고 라디오를 켰다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민경은 조수석에 앉아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평소 수다스럽던 그녀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여행인데 내가 기분 상하게 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힐끗 쳐다보는 게 보였지만 미숙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눈은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하얀 설경이 펼쳐졌고 가끔 지나가는 차들의 라이트만이 어둠 속을 밝혔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휴게소 들를까요? 미숙은 괜찮다고 했지만 준호는 이미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 민경은 화장실에 가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고 준호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미숙은 혼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여행 온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떡을 하나 떼어주자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있지만 왠지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경도 돌아왔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다시 차에 오른 세 사람은 말없이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미숙은 뒷좌석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억눌렀습니다. 괜한 걱정일 거라고, 나이 들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산속 온천 호텔에 도착했을 때 눈은 이미 흰색 카펫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는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로비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은 짐을 들고 체크인을 하러 갔지만 준호가 먼저 나서서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빨랐고 어딘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방 열쇠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민경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녀에게 말을 걸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준호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요. 금방 올게요. 편히 쉬세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둘러 방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방이었지만 왠지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여가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과 함께 아들 부부가 왜 갑자기 나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숙은 침대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금방 온다고 했으니 저녁은 함께 먹겠지 하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7시, 8시가 되었지만 아들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길이 미끄러워서 차가 미끄러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9시, 10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방을 나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불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프런트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물어보려고 입을 열려는 순간 직원이 먼저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준비된 듯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아드님께서 이걸 맡기고 가셨습니다. 꼭 전달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미숙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몸 전체로 퍼졌습니다. 로비의 따뜻한 불빛도 흘러나오는 캐럴도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꼭 쥐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긴 복도를 걸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봉투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나왔고 그 위에 낯선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대출 신청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곳곳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식당 건물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저당권자, 채권 최고액, 담보물 목록. 모든 단어들이 그녀를 향해 나라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문서 끝에 적힌 한 줄을 보는 순간 미숙의 손끝에서 피가 가시는 듯한 싸늘함이 퍼졌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걸어온 그 건물이 담보로 잡히는 구조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그녀의 생일을 빌미로 그녀를 속이고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미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듯한 감정만이 가슴속을 채웠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 생일을 빌미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미숙은 전화기를 들어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경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떠난 것입니다. 직접 서류를 들이미는 대신 호텔 직원에게 맡긴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고 조용히 버리고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더 거세지며 호텔 앞은 금세 흰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숙은 그 눈 속에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조용하게 내리는 눈은 마치 그들의 배신처럼 소리 없이 그녀의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미숙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읽을수록 마음은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며느리가 무슨 일을 벌였길래 이 지경까지 왔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원래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를 도와 장을 나르고 심부름도 잘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처음 몇 년은 자주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민경과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미숙은 그래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미숙은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 하얀 풍경 속에서 미숙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자신은 그들에게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였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숙은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은 초라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꾸리고 외투를 입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미숙은 다시 가방을 내려놓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법률 상담 같은 거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호텔 아래 마을센터 옆에 노인복지 상담소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문을 여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가끔 넘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마을 센터에 도착했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따뜻했고 복도 끝에 불이 켜진 방이 보였습니다. 상담소 안에는 중년의 여성 상담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마지막 장을 보고 나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설명 없이 서명을 유도한 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어요. 즉시 효력 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세요. 미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던 마음 위에 따뜻한 이불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상담사는 미숙에게 법률구조공단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주고 꼭 내일 아침에 방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지킬 수 있어요. 미숙은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하고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춥고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지만 이제는 그 차가움이 그녀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미숙은 짐을 다시 챙겼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호텔에 더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나는 내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버스는 눈 덮인 도로를 달렸고 미숙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이 서류가 증거라고, 이걸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지만 곧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즉시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설명도 없이 서명을 유도했고 어머님을 속여서 건물을 담보로 잡으려 한 겁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일단 건물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인감도장이 어디에 쓰였는지, 어떤 서류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변호사는 미숙에게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건물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나 다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됩니다. 며칠 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숙의 식당 건물은 법원의 보호 아래 놓였고 아무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그 결정문을 받아든 순간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법률구조공단을 나와 남원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고 미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차가 남원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익숙한 공기, 익숙한 냄새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남원에 도착한 미숙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어디 갔다 왔냐며 반갑게 인사했고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강원도 다녀왔어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일만 하며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겠다고. 며칠 후 미숙은 식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그릇들을 닦고 냉장고를 비우고 벽에 붙어 있던 메뉴판을 떼어냈습니다. 그 과정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왜 가게를 닫느냐고 물었을 때 미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쉬려고요.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는 내 시간을 가지려고요. 손님들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미숙의 손을 잡고 잘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건물 1층을 임대 내놓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미숙은 실버타운 입주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숙은 입주를 결정했고 한 달 뒤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미숙이 실버타운에 정착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이요. 미숙은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서운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애.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미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란다.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구나. 너도 너 인생 살아야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르다가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미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고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지인을 통해 준호와 민경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대출이 막히면서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고 숨겨져 있던 민경의 빚과 투자 실패가 드러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폭발했다고 했습니다. 민경은 지인들의 돈까지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미숙의 건물을 담보로 잡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민경의 설득에 넘어가 어머니를 속이는 데 동참했던 것입니다. 준호는 민경을 원망했습니다. 왜 엄마를 더 강하게 설득하지 못했냐고, 왜 빚을 숨겼냐고 따졌습니다. 민경은 준호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 당신 탓이에요. 그들의 결혼 생활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났고 준호는 빚을 갚기 위해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민경은 이혼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미숙의 삶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미숙은 실버타운에서의 일상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로를 걷고 그림 수업에 참여하고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는 각자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사람,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은 사람,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미숙은 그 속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새로운 소속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는 미숙과 비슷한 나이였고 그녀 역시 아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숙 씨, 우린 이제 우리끼리 잘 살면 돼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 살고 우린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순자의 말은 미숙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려보세요. 미숙은 붓을 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과 함께 식당을 열었을 때, 그러나 그녀가 그린 것은 바로 지금 실버타운 정원에서 눈 내리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나무 위에 쌓이고 그 아래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뒤 미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이제야 나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첫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미숙은 건물 임대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방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 시간들은 평온했고 미숙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동에 사는 할머니가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 여기 와서 행복하세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미숙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미숙은 그 따뜻함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래전부터 쓰지 않았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오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글을 쓰며 미숙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미숙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 실버타운에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소복하게 쌓인 눈 위로 발자국이 찍혔고 미숙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지자 그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그는 수척해 보였고 눈빛은 피곤했습니다. 미숙 앞에 선 준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 거리를 조용히 느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거리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숙은 그를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완전히 밀어내고 싶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가까울 수 없단다.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준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그 눈빛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명절에 안부는 전하자.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단다. 너도 너 인생 잘 살아라.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그를 뒤로하고 다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그 뒤로 눈발이 조용히 흩날렸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제 조심스러운 거리로 정리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은 관계. 그 거리만큼 미숙의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미숙은 방에 앉아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향이 방 안을 채웠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나무 위에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여행은 나를 버린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내 인생을 다시 세우게 만든 첫눈과 같은 시작이었구나. 그녀는 그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눈처럼 차분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실버타운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입주자들이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숙도 참석했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옛날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고 그 노래를 들으며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제 그녀는 여기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숙도 함께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온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낸 하루였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고, 비로소 나를 찾았다고. 그 생각과 함께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눈은 세상을 조용히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새로운 발자국이 찍히듯 미숙의 삶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산책로를 걸으며 다른 입주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요즘 표정이 참 밝아 보여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미숙은 고맙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정말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산책로 끝에서 미숙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을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오면 실버타운 정원에는 꽃이 필 것입니다. 미숙은 그 꽃들을 보며 또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도 그녀는 웃고 있을 것이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생일을 빌미로 시작된 그 여행은 그녀를 버린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인생을 다시 세우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미숙은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삶은 눈처럼 차분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미숙은 비로소 자신을 찾았습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 속에 감동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